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22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을 향해 법정 최고형을 언급했다는 의사협회 주장에 정부가 정면 반박했습니다. 해당 발언 자체가 없었다며 전공의 단체에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14번째 민생토론회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4조 원 규모의 R&D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계기로 내일 새벽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G20 참석 후 미국을 방문해 오는 2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아직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의사들을 향해서 법정 최고형을 언급했다고 의사협회가 주장했는데요. 정부는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정부는 아울러서 의사단체가 국민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과 발언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언론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의사들이 버림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주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 말에 귀 기울이라는 그의 발언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과 발언을 멈춰달라며 의사단체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단체를 향해서는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2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4%로 전날보다 459명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024명입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40개 의과대학에서는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의대생 단체가 예고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의료 현장에선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다음 진료조차 불투명해지자 일부 시민은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사흘째. 오후 한때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겨우 진료를 마친 환자들은 다음 진료는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연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 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다른 거는 문제될 건 없는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지친 한 시민은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온 국민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넌덜머리가 나고 정말 분노할 뿐입니다. 즉각 직무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의 신규 피해 사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입니다. 센터 운영 첫날 접수된 34건, 둘째 날 58건까지 포함하면 누적 신고는 150건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남양주에 사는 박대희 씨는 근처 대학병원 입원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립중앙의료원에 찾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입원해서 이제 결석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고 예약이 돼 있었는데 취소돼가지고 소개로 이쪽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해서. 군 병원을 찾는 시민도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민간의 응급실을 개방한 군 병원에 지금까지 환자 19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가동을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 종합병원에 중증, 응급 환자를 집중하고 그외 환자들은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으로 분산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또 병원이 임시 의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 진료 수가를 확대하고 공보의 등 외부 인력도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운영과 진료시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그러면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정부는 더 이상은 증원을 늦출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책적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의사 10,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세 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0,000명으로 산출됐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의사단체 쪽에서는요, 이 증원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는 건 과도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우선 의사 1명을 양성하려면 의대 교육기간 6년에 더해 전공의 수련기간 4년 또는 5년이 필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됩니다. 즉 2025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도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의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의사단체는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증원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그리고 일방적인 그런 통보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의사단체와 협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의대 증원을 위한 노력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에는 2000년도에 있었던 의학분업 파동 이후에 12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의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TF를 운영해서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정책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에도 10년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 증원을 발표했지만 전공의 등 의사 집단 행동으로 정책이 무산됐었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다시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과 의대 증원 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의사협회와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중 7차례 회의에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 의사단체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논의에 진척이 없어 1월 15일에는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최 기자,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지금 자연 감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에서는 미래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정부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반해 정부는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사 고령화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의사 증가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는 70세 이상으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약 3만 2천 명인데요. 이는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돼도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해왔지만, 앞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의사 등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의사 증가율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의사 근로시간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과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가 원전을 주제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일감 확대와 특별금융 공급, 4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추진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죠. 이후 이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계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 대학의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총 751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입학생 증가율 중 최대입니다. 원전 설비 수출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의 원전 수출 총액보다 2022년부터 23년 2년간의 수출 총액이 6배 이상 많습니다. 원전 산업은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감 금융 지원과 투자 R&D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중장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먼저 2022년 2조 4천억 원, 2023년 3조 원 공급됐던 원전 일감을 올해엔 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합니다. 또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즉시 성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성금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성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지난해 5천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2배 늘립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에서 3%대 저금리 융자를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도 속도를 냅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했으며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원자력 R&D에 4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선 창원,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노후화된 창원 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바꾸고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 어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마산 어시장을 찾아 경남도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이 파세요. 싱싱하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남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후화된 창원 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살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획일적인 용도 규제를 풀어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업종 제한을 풀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입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 펀드도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단축, 세제 제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속도를 내자고 독려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 세 나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G20 회의에 참석한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한미일 외교수장이 현지 시간 22일 오후 1시 브라질 리우에서 3자 회동을 갖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개기 이후 3개월 만으로 조태열 외교장관 취임 이후 한미일 외교수장 간의 첫 만남입니다. 한미일 협력 제도화와 캠프 데이비드 후속 조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는 28일에는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이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2월 28일 워싱턴에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개최합니다. 두 장관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미 기간 조 장관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히타치조선 사건 공탁금 출금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외상이 기업의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한 겁니다.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30분 정도 진행된 이번 회담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행사 참석과 관련해 강력 항의하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브라질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미바이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해 관련 사항을 강력 항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인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황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는 아직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또 한 번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2%대로 내려왔지만 한국은행은 안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 정세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 국내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논의 이야기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보다 상당히 높고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우리 예상하는 대로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또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88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점도 금리 조기 인하를 발목 잡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는 점도 금리 인하 명분을 약하게 합니다. 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 격차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지난 전망치인 2.1%와 2.6%를 유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1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터널에 빠져나오며 정체됐던 만족도가 다시 높아지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선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6.5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0.2점 높아진 수치로 2018년까지 꾸준히 오르다 코로나19 시기 6.0점으로 정체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점에서 10점으로 측정됩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6.0점인 반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6.6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OECD와 유엔에서 모두 활용되는 지표로 3개년도 평균값으로 국제 비교됩니다. 한국은 2020년에서 2022년 5.95점으로 OECD 평균인 6.69점보다 0.74점 낮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38개 나라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그리스 등 3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의 경제 지표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작성되고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계속 눈이 내려 많게는 30cm까지 쌓일 전망인데요. 주변 시설물들 챙겨보시는 한편 빙판길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밤 많은 눈이 쏟아진 광화문 광장. 쌓인 눈에 글자가 가려진 안내판을 쉴 새 없이 닦고 문지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거리와 도로에는 눈더미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눈 무더기 사이 얇게 연 빙판길을 시민들이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밤사이 서울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지하철 일부 노선 열차가 평소보다 늦게 운행됐는데 차량 기지에 쌓인 눈 탓에 새벽 첫 차 출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내 곳곳에선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왕산길과 북악산길 등 일부 구간 통행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어린아이 키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눈길 고립과 낙상, 교통사고 등 폭설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바닷바람이 동풍을 타고 산맥으로 몰아치면서 강원 산간 지역엔 앞으로도 추가 30cm까지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남해상의 기압골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나감에 따라 강수대는 남쪽으로 이동하며 점차 약화되겠지만 23일까지 강원도 영동을 중심으로 해선 동풍이 지속되며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비닐하우스 같은 약한 구조물은 쌓인 눈더미 탓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 오는 24일에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흐린 하늘에 달맞이가 어렵겠지만 일부 중부지방에선 구름 사이 보름달이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프로그램인 늘봄 학교가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우수한 프로그램과 전담 인력, 공간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주산 암산을 배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방문한 늘봄 학교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예비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결과 83.6%가 늘봄 학교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이 같은 늘봄 학교가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 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새학기를 앞두고 늘봄 학교 준비 상황을 살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늘봄 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과 전담 인력, 공간 확보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과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같은 불법 행위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과도한 광고 등에 대해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겁니다. 정부는 대형 학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노력에 발맞춘 세제 혜택 방안 등을 검토해서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근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롯데그룹 역시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승합차 렌트 비용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 노력에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높은 세금 탓에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은 누진세 구조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에서 45%까지 움직입니다. 통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출산 장려금은 과세 표준을 늘려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근로소득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으면 과세 표준 35%대 구간에 포함돼 장려금에 대해서 3,5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현황 파악 등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를 검토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업과 근로자가 그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지는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보겠다. 정부는 기업 출산 장려금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요즘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생활 즐기려면 적어도 10,000원 이상 들여야 하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텐데요. 이에 정부가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달 일정 금액이 충전돼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나 스포츠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1인당 지원금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러니까 6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올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난해의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 모바일 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가맹점 29,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책과 음반 구입,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이나 국내 여행과 항공권, 철도 요금, 프로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문화누리카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이용하면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문화누리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나 누리집에서 카드 발급, 잔액 확인 항목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단 문화누리카드로는 식료품, 담배, 의류, 상품권 등은 결제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이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모두 국고로 환수되니까요. 기한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게 좋겠죠. 만약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거나 애매한 금액이 남아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필요한 만큼 충전해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1회당 100원에서 30만 원까지 연 200만 원 한도 안에서 현금 충전이 가능하고요. 충전 금액은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카드 유효기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의 경우 문화생활비 지출부터 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인상된 만큼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윤입니다.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전국 많은 곳에서 눈과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권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1cm가량 눈이 쌓이겠고 경상 동해안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전남 제주에는 내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20mm의 많은 눈이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전남과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거의 없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내일 아침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 대구는 아침에 영상 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영하 3도, 대전 0도, 춘천은 영하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인천 5도, 청주 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에는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내외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울진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내일 저녁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광주 4도, 부산 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최대 4m로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장보기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통시장의 오곡밥과 부럼 재료가 대형마트보다 30%나 싼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받았으면 나물 재료와 과일을 최대 20% 할인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이트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